안녕하세요. 필치과의 박병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임상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환자를 볼 때 진단을 내리거나 이럴 때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때 저는 가급적이면 이 환자가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항상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발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치료를 해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이 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도 뭐 특별한 광고 없이도 많은 분들이 소문으로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치과 진료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많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가족분들을 믿고 맡겨주실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에 정말 책임감도 느끼면서 한편으로 제가 그동안 열심히 치료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진료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인 골식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뼈가 손상을 입게 되면은 치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뼈가 만들어진 포텐셜이라든지 아니면은 호스트의 어떤 혈관화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치유 과정이 사이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디펙트가 너무 큰 경우에는 치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크리티컬 사이즈 디펙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험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종류나 뭐 대사율에 따라 가지고서 한 8mm 이상 이 정도인 경우에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관한 건 좀 아니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실험적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알려진 건 없지만 어쨌든 디펙트가 크면 클수록 자연 치유는 기다리기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뼈 이식을 해야 되냐면은 본그래프트를 통해 가지고서 디펙트가 있는 부분에 브리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사용되는 뼈에는 자가골이 있을 수 있고요.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뼈 이식제는 뭐냐? 생물학적으로 치유가 되는 동안에 어떤 다리 역할을 잘 해주면서 비계 역할을 해주면서 서서히 내 뼈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내 뼈로 바뀐 다음에는 이식제가 사라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뼈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식제가 남아가지고서 이런 파티클들이 뭐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좀 한계점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골 이식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가골이 가장 좋겠죠. 오스토제네시스한 특성도 가지고 있고 인덕션한 특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컨덕션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세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 이식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자가골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치유 과정을 거쳤을 때 흡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도너 부분의 어떤 모비디티라든지 아니면 수류의 불편감, 이용할 수 있는 뼈의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구강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악골을 재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 내에서 체득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일약본을 뗀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원가에서 자가골을 채취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물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동종골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면역 반응입니다. 면역 반응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요거를 잡기 위해 가지고 동결시키기도 하고 동결 건조를 시키기도 하고 탈회를 시키기도 하고 방사선을 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 동종골에 의한 교차 감염 문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멸균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간혹 교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많은 마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망하는 경우에 그 사체들이 동종골에 이용된다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무서운 얘기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종골에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골이죠. 돼지뼈나 뭐 소뼈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면역적인 반응에 대한 고려는 필요합니다. 미네랄을 없앤다는 이런 탈회 과정을 거치게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합성골인데 합성골은 역사가 꽤 깊어요. 벌써 100년 전에 나왔었는데 1920년대 이제 트리칼슘 포스페이트를 처음 이제 인체 이용했었었고요. 그 이후에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HA본을 이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와 베타 TCP를 이용한 방법들은 198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와 트리칼슘 포스페이트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를 이루는 뼈의 화학 성분과 거의 똑같은 거죠. 문제는 이게 흡수가 굉장히 느립니다. 트리칼슘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뼈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는 전구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3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합쳐지면서 뼈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HA 같은 경우에도 뼈와 같은 합성골인데 왜 그러면 이런 흡수 속도가 차이가 나느냐? 자연뼈의 HA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이런 다른 물질들이 좀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합성골은 고순도의 어떤 HA 파티클만 가지고 있고 이게 결정화가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녹지가 않는 거고요. 그리고 합성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다공성이 적게 되고 내부 표면이 자연뼈만큼 거칠진 않아 가지고서 세포가 좀 좋아하는데 한계가 좀 있는 거죠. BCP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하고 트리칼슘 포스페이트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거거든요. 바이페이직 칼슘 포스페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이 BCP라는 거는요. HA 비율과 그 TCP의 비율을 조절해 가지고서 만들어진 제품들이거든요. HA 같은 경우는 흡수가 느리고 TCP 같은
같은 경우는 흡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조정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만든 합성골의 흡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보고가 된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BCP는 HA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나오는 MBCP라든지 처음에는 HA 비율이 높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생골 만드는 쪽이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인지 TCP의 비율을 높인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합성골들은 TCP의 비율이 더 높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너무 좀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BCP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BC 파우더들을 열을 가하게 되거든요. 녹이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신터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터링을 하게 되면은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거칠었던 입자들이 점점 들러붙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공성의 구조도 생기긴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뼈세포는 거친 표면을 좋아합니다. 파이브로블라스터 같은 섬유모세포는 부드러운 면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뼈세포들은 어딘가에 발을 디딘 다음에 이제 뼈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파이브로블라스트는 빠르게 이주하면서 이렇게 결합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고온에서 신터링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파티클 입자가 녹아가지고서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달고나 많이들 알잖아요. 그런 가루 같은 걸 넣어가지고 열을 가게 되면 녹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정도 녹게 되면 이렇게 거친 입자가 남아있지만 더 많이 녹게 되면은 아주 액체처럼 바뀌어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OCP도 이제 합성골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 인체 내에서 그 생물학적인 HA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슘 이온을 8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물 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OCP들 사이에 있는 이 물 분자가 빠져나오게 되면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로 바뀌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나 TCP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 문헌에서 밝혀져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OCP에 대한 연구는 예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2008년에 났던 저널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OCP하고 이런 베타 TCP하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이용해 가지고서 뉴번 포메이션을 본 건데 OCP가 굉장히 이제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던 저널이거든요. 이런 티타늄하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BCP에다가 OCP를 코팅을 해가지고서 염소의 등 근육에다가 넣어줬거든요. 뼈가 생기진 않으니까 어떤 반응이 생기는지 봤더니 놀랍게도 이 OCP를 코팅한 군에서 뉴번 포메이션이 관찰이 됐던 거죠. 일부에서 있어서 OCP 코팅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바이오 머터리얼을 오스테오 인덕티비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었죠. 2004년에 그 휘덴스에서 나온 OCP를 이용해 가지고서 조직을 한번 체득해 봤던 케이스이거든요. 발치화 보존소를 시행했던 케이스인데 제일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상피가 되는 거고요. 여기 빨간 부분부터는 이제 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안에 이식제들도 보이고 있고 이 상피 부분에 들어있는 OCP 파티클이거든요. 이걸 확대한 게 이 중간 사진인데 이쪽 보시게 되면은 주변에 빨간 부분이 보이죠. 확대한 게 이 오른쪽 사진인데요. 이 부분이 OCP 파티클이고요. 주변으로 뉴본이 생기는 게 보이고 있죠. 결합 조직에서도 지금 뉴본을 만들고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 OCP가 뉴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활성이 높은 물질이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뉴본이 조금씩 다 생기고 있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OCP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계기가 되는 거고요. FDBA하고 OCP를 이용해 가지고서 발치화 보존소를 시행했었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본 거죠. 동종골과 같은 기관에 같은 부위에 넣었던 걸로 섞여 있는 상태에서 조직을 체득해 가지고 봤던 건데요. 이 동종골 파티클 주변은 아직까지는 뉴본 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시기거든요. 제가 조직을 조금 일찍 됐기 때문에 뉴본이 많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FDBA 파티클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 OCP 주변에서는 이런 뉴본 포메이션이 관찰이 되고 있죠.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뉴본이거든요. 여기도 보이고 이쪽도 다 보이고 있죠. 뭐 이 한 케이스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조직은 여러 개를 지금 계속해서 체득을 하고 있고요. 보다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많이 나와가지고 뼈 이식제로서의 잠재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잘 보이죠. 그러면 왜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 왜 화두가 되느냐? 대량 생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를 한국에 있는 회사가 해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다고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드디어 제품으로 나온 거죠. 사실 이 OCP의 제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침전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열을 소송해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열을 가했다가 이걸 냉각시켜가지고 깨트려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낮은 온도에서 만든다는 거죠. 양질의 OCP를 만들려면 이렇게 침전시켜서 만들게 되는데 침전시키는 과정으로서는 도저히 이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침전해서 만든 걸로 보여지고요. 물에 녹여가지고서 이제 만든 것 같은데요. 제노그래프인데 1100도에서 가열을 한 거거든요. 표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OCP 입자들은 굉장히 거친 걸 알 수가 있죠. 신터링 할 때 고온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은 표면이 녹게 되는데 이런 제노그래프트라고 하더라도 단백질이나 이런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고온의 열을 가했을 때 표면이 미세하게 녹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OCP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이 OCP가 더 본셀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뼈는 바이올로직하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가 점점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 건데 HA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OCP는 점점 녹아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이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표면이 이렇게 매끄럽진 않고 약간 거칠게 만들어져 있는 게
현재 제품인데요.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다공성이 없다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은 다공성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본트리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소량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첨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조직 반응에 있어서 기존의 합성골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OCP 성분 자체는 굉장히 뉴본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HA 파트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OCP만으로도 다공성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제품 출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향후에 더 좋은 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뼈 이식제를 볼 때 이제 마이크로포어 포가 얼마나 크면 좋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이크로포라고 해서 아주 작은 구멍은 조직액들의 어떤 이동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마크로한 포들은 이제 혈관이 잘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큰 구멍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공성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게 이론이 정립된 건 없지만 여러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약 한 300에서 500 마이크론 정도 포 사이즈가 적당하지 않나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포로시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계적인 구조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바람직하진 않은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야 될 것 같고요. 포가 작은 것들, 마이크로 포로시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바디 플로이드가 이제 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크로포 같은 경우에는 본셀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자라온다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겠죠. 가장 좋은 건 얼마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하는 거는 아마도 인체의 뼈와 가장 비슷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성고를 만들었을 때 구조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겠지만 고온으로 소성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표면 자체는 좀 매끄러워져 가지고서 뼈세포가 간혹 싫어하는 듯한 경향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GBR을 해봤을 때 파티클들이 굴러다닌다거나 나중에 열었는데 파이브러스한 조직에 의해서 덮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성 과정이 있기 때문이고, OCP는 그런 고온 소성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반응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바이오스와 본트리를 이용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OCP라는 새로운 뼈 이식제를 받았을 때 발치와 보존술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저는 이제 컨벤셔널하는 방식의 발치와 보존술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발치를 한 이후에 안에 있는 유가 조직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이식제를 넣고 뭐 멤브레인이나 이런 콜라겐 제품들을 넣고 봉합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발치와 보존술 방법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치와 내외에 있는 이런 연조직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일부 남아있고 파내려고 하면 자꾸만 떨어지게 되고 어디론가 도망다니거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식제를 넣었을 때 조금 찝찝함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기존의 방법이 아무래도 시야가 불안전하다 보니까 감각에 의존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어려워가지고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발치와 보존술 한 다음에 4개월, 5개월, 6개월 기다리게 되면은 사실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 헤멜레 교수님의 어떤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얘기할 때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타입 2 식립, 연조직이 치유된 2개월, 3개월 뒤에 GBR을 병행해가지고서 임플란트 씹게 된다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치료가 끝났는데, 발치와 보존술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좀 개원이다 보니까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발치와의 치유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발치의 치유 과정을 보게 되면은 발치가 된 다음에 출혈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혈병들이 유가 조직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은 이런 과정에서 이런 유가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가 조직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되면 다시 피가 차게 되고 다시 혈병이 생기면서 유가 조직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이 발치와 안에 있는 이런 유가 조직들을 정말 다 제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에 마딩거라는 선생님께서 심하게 망가진 발치와에서 발치와 주변에 싸고 있는 인트라 소켓에 있는 리액티브 소프트 티슈, 그래듈레이션 티슈라고도 부르지만 이분께서는 인트라소켓 리액티브 소프트 티슈라고 불렀거든요. 줄여서 이제 RST라고 부를 텐데, 이 RST를 이용해 가지고서 마치 발치와의 지붕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했던 거죠. 마치 주머니를 뒤집는 것처럼 발치와 내부에 있는 유가 조직을 거꾸로 들어 올려 가지고서 그 사이에 이제 이식제를 넣어 가지고서 마무리를 해줬었고,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주 손쉽게 발치와를 보존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발치와 안에 있는 유가 조직을 이걸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논란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요. RS 자체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본, 셀 실험을 해본 결과를 보게 되면은 RS는 그래듈레이션 티슈하고 렁정션 에피셀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래듈레이션 티슈에는 파이브로블라스틱한 셀들하고 오스토제닉한 셀들이 많거든요. 이 렁정션 에피셀륨은 일반 구강 상피보다도 50에서 100배 정도 턴오버가 빠르다고 합니다. 소켓이 빨리 닫히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거죠.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발치한 다음에 유가 조직을 다 제거해라. 홈네이 왕 선생님께서는 발치하고 났으면 무조건 이걸 다 제거해라 깨끗하게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2023년에
어떤 페이퍼를 보게 되면은 같은 홈레이왕 선생님께서 쓰셨지만 이때는 ISRT라고 표현하셨었는데 ISRT가 어떤 이점이 있을지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식으로 한 발짝 물러난 이런 입장을 취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과학이라는 것들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서 기존과 좀 다른 입장들이 근거를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육아 조직에서부터 채취한 메젠카이멀 스템셀을 통해 가지고서 시멘툼이라든지 아니면 오스토제닉한 셀로 분화시키는 이런 실험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육아 조직에서부터 뉴본 포메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템셀을 얻을 수 있다.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임플란트 주위암을 치료한다거나 치주암을 치료할 때 이 육아 조직을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RST를 이용해 가지고 소켓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재생 치료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딘거 선생님이 2012년에 이제 추가적인 후속 논문을 발표했는데 리액티브 소프트를 이용하고 보바인본을 써가지고서 멤브레인 없이 발차 보존술을 시행하고 6개월 뒤에 바이옵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봤더니 그 결과값이 GBR을 했던 다른 값들과도 비슷할 정도로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RST를 이용한 발차 보존술을 많이 해왔었고요. 치아를 발치하고 치아 내부에 육아 조직이 많잖아요. 이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퍼 올립니다. 퍼 올려가지고서 그 사이 틈으로 이식을 하고 그냥 그대로 덮는 거죠. 보시면은 날짜가 뭐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소켓이 다 덮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RST가 치유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RST를 들어 올리는 과정이 소켓 내부에서 하는 경우에 굉장히 이 시야가 제한되다 보니까 깨끗하게 들어 올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들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어쨌든 이 RST 자체에는 메젠카이멀 스템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고라되어 가는 것을 관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너무 크게 난다고 하면은 치유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조금 불안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좀 깨끗하게 거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발차 보존술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심하게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은 고라되는 것을 관찰할 수는 있습니다.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수술하고서 그냥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겠지만 처음 해보셨는데 이런 식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두 번 다시는 아마 시도를 안 하실 것 같거든요. 발치아 내부의 육아 조직 RST를 조금 잘 거상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빠져 있었었는데 경희대 치주과 의국의 선배이신 허인식 선생님께서 이런 방법을 또 논문으로 케이스 리포트 하셨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을 이미 수술법으로 이제 제시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발치아 밖에서부터 절개를 해가지고서 발치아 안에 있던 RST를 통째로 들어 올리는 이런 방식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했던 증례를 보게 되면요, 소켓 바깥에서 절개하게 되면은 플랩을 거상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내면을 다 들어 올린 이후에 이식제를 넣고 플랩을 다시 재위치시키면 되는 거죠. 절개를 하고요. 바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판막을 거상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안에서 들어 올리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스티커를 뗄 때 가운데부터 절개를 해서 뜯는 사람들은 변태죠. 옆에서부터 떼야 되거든요. 바깥에서부터 절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뗄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야도 좋아지기 때문에 육아 조직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2주만 됐을 때 벌써 발치아가 거의 닫힌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식립 시기를 언제로 잡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시기에 바이옵시를 해가지고서 뼈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뼈도 써보고 있고 다양한 골 반응을 지금 보고 있고요. 몇십 개 정도 지금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고요. OCP를 이용해가지고 했던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였거든요. 16번이 심한 치주염 때문에 손상이 됐던 케이스이고 CT를 보시게 되면 협설로 다 본이 녹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에이픽스 쪽에도 아주 얇은 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고 플랩을 전체를 거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식제를 집어넣고 OCP를 집어넣고 별다른 멤브레인 없이 봉합만으로 이렇게 수처를 했고요. 하루가 지났을 때 혈병이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열흘이 됐을 때 치유가 굉장히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리액티브 소프트티슈가 갖고 있는 필링 포텐셜인 거거든요. 본 필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4개월 차에 한번 열어봤습니다. 골질도 확인해 볼 겸 바이옵시도 체득했고요. 임플란트를 바로 심었습니다. 보시면 뉴본도 잘 생겨 있고 고리식제가 좀 남아있는 게 보이고 커넥티브 티슈가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OCP 주변으로 뉴본이 아주 잘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성골 중에서 어떤 조직들은요, 파이브로스한 이런 조직에 감싸져가지고서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데 이 OCP는 굉장히 뉴본과 친화도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폭탄 케이스지만 간단하게 제가 바이옵시를 이렇게 체득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과정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케이스를 GBR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단 4개월 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했었고요. 식립하고 3.5개월 정도 뒤 2차 수술을 진행했었고요. 그 사이에 치아 공간이 좀 좁아져 가지고서 제가 부분적인 교정을 해가지고 공간을 벌리느라 시간을 조금 더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RP 시작하고 9개월 뒤에 마무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술전수로 엑스레이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은 3개월 뒤 사진이고 4개월 뒤, 8개월 뒤에 보시게 되면 설측으로
치료해줘도 코티칼본이 잘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텅 비어있던 공간이 이렇게 잘 생기고 있다는 거죠. GBR을 한 것도 아니고 RST를 이용한 발작 분술만으로도 결과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최종 보철물 사진이고요.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본틀이 그러면 또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처음에 발차 보존술을 쓴 다음에 어디에 써보면 좋을까 싶어가지고서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발차 보존술은 이제 패스를 하고 상악동에 한번 넣어보기로 했죠. 사실 상악동에는 뭐 뭘 넣어도 뼈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서 잔전골이 한 1~2mm밖에 안 되는 케이스에서 본트리를 넣어가지고 진행했던 케이스이고요. 라테랄로 이렇게 그라프트를 해주고 본트리 플러스를 통법대로 이제 측방 과상술을 시행했습니다. 수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식제가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미디얼 월까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덜 들어간 부분이 아쉬워요. 근데 여기가 워낙 시야도 안 좋고 환자분 개구양도 적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져 있어가지고 부분 교정을 통해 가지고 공간을 좀 벌려줬고요. 근데 이분이 외국분이셔가지고서 출국 날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공간을 충분히 벌리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잘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보철물 잘 올라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악동에 쓰는데도 사용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케이스이고요. 점점 케이스를 다양하게 해보는 거죠. 리치 스플리트 케이스에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브릿지 하방 부분으로 이제 앞에 치아도 좀 불편하시고 하셔가지고 브릿지를 제거했던 케이스이고요. 치조제가 굉장히 이제 심한 태촉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폰틱이다 보니까 폰틱 하방 부분으로 리치가 많이 흡수가 되거든요. 술전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얇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치조골을 쪼개가지고서 스플리팅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벌려놓고 나머지 부분을 본트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을 덮어주고요. 통법대로 봉합을 마무리한 거죠. 2주 뒤에 실밥을 제거했고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치료됐었고 수술 직후에 이제 방사선 사진인데 깨진 이런 버컬본이 좀 보이는 거죠. OCP에 의해서 덮여 있는 게 보이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가지고 2차 수술을 했었고요. 에피칼리 포지션드 플립을 같이 해줬습니다. 그때 잘 혼합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나중에 치료됐을 때 코틸칼본이 잘 재생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치유가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 보철물 사진이고요. 볼륨이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원래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던 케이스인데 두툼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 사진이고요. 보철물 사진이고 단계 조금씩 이제 OCP 된 믿음을 가지고서 한 단계 더 큰 케이스로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요. 오른쪽 위쪽에 치아가 불편하다고 오셨던 분인데 12번부터 그 16번까지 아주 롱브릿지가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해드렸고요. 롱브릿지를 제거했더니 이제 치근 우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도 뭐 뽑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환자분께 이제 몇 년을 쓰시더라도 자연치아를 쓰고 싶다면 제가 치료해드리겠다고 해가지고요. 이 치아는 이제 신경치료 해가지고 유지하기로 했었고요. 나머지 그 사이 부분을 롱브릿지가 아니라 임플란트 브릿지로 수복을 하기로 했던 분인 거죠. 6번 부분은 괜찮지만 브릿지를 한 20년 이상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식립해야 될 15번이나 14번, 13번 부위로 오게 되면 리치가 굉장히 얇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랩을 열었을 때 상태고요. 얇은 리치가 보이고 있죠. 전치의 어떤 합설 폭보다 얇은 정도의 뼈가 남아 있었거든요. 굉장히 얇은 뼈가 남아 있었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 이렇게 버컬 쪽으로 많이 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타늄 메쉬를 이용해가지고서 볼륨을 잡아줬고요. 이런 경우에 그냥 올리면 안 되고 수직적인 어떤 높이도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GBR용 어버트먼트 같은 게 있거든요. 요걸 넣고 거기에 메쉬를 체결해가지고 수술을 진행했었고요. 볼륨을 최대한 빵빵하게 이렇게 만들어줬죠. 좀 과하게 좀 만들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식제를 이런 식으로 저는 요 메쉬도 굉장히 좋아하는 메쉬거든요. 메쉬를 위치시킨 다음에 뼈를 넣을 수가 이 구멍으로 넣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재료입니다. 넣은 다음에 그냥 눌러주면은 쏙쏙 들어가니까 포가 작은 걸 쓰게 되면은 그라프트를 먼저 한 이후에 메쉬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좀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재료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요. 본트리 플러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그라프트를 해주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어주고 봉합을 이제 만료해뒀던 케이스인 거죠. 뭐 문제 없이 잘 치유가 됐었고요. 수술 후에 방사선 사진이고요. 15번 자리에 보시게 되면 협측으로 한 3mm 이상의 두꺼운 뼈가 이제 만들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폰틱 부분도 제가 같이 지배를 해줬었고 3번 부분에서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3번 부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 마무리했고요. 술전과 술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버컬 볼륨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 있죠. 근데 이제 4개월 뒤에 오셨을 때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이분이 6개월째는 약간의 노출이 일어났어요. 메쉬를 쓰다 보면 노출이 약간 되거든요. 티타늄 메쉬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임플란트가 뼈에서부터 나올 때 티타늄 어버트먼트를 통해서 나오듯이 이 티타늄 메쉬는 생체 친화성이 좋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모빌리티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메쉬 노출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메쉬 직전에 찍었던 엑스레이 CT 뷰고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아마 네이티브한 본이 아마 이 정도였을 거예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티타늄 메쉬를 제거를 했었습니다. 제거하다 보면은 제가 사용했던 뼈가 본트리 플러스가 있고 초창기 버전도 있는데 본트리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일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조작성을 조금 개선시키고 볼륨 유지를 위해 가지고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HA 파티클이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도 이렇게 덩어리가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차후에 나오는 신모델에서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치부다 보니까 조금 더 볼륨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콜라겐 매트릭스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스트리에서도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파티클들을 실제로 이렇게 조직을 채택해서 보게 되면은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OCP 주변으로도 이런 파티클 주변에 뉴본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뼈들이 붙어 있을 때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수술을 마무리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술한 이후 사진이고요. 2차 수술이 끝난 상태였고 보초를 마무리한 상태인 거죠. 잘 사용하고 계시고 이 환자분은 이제 한 1년 정도 팔로업이 돼가지고서 그 1년 뒤에 CT를 한번 찍어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측 아래처럼 15번 부분에 협축 부분으로 볼륨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이쪽이 버컬인데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한 2mm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내가 넣어줬던 것보다는 조금 더 흡수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었던 케이스이고요. 하지만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이 바깥쪽 뼈가 하얀 코티칼본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합성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양질의 뼈가 이제 1년 뒤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티클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옆에서 봤을 때도 보면 이렇게 잘 유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외형 자체가.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이제 바이오스와 섞여 썼던 이제 군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독으로 썼을 때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섞어서 써봤거든요. 그리고 좀 비교도 해보고 싶어가지고서 섞어 쓴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 환자의 10번대 부분에는 제가 바이오스하고 OCP를 같이 썼었고요. 반대편에는 OCP 단독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전치부에는 이제 리지가 워낙 얇아져 있어가지고서 바이오스와 OCP를 섞어가지고서 지배를 제가 했던 케이스이고요. 안전거리 별로 없는 케이스인 거죠. 10번대 부분에는 이렇게 바이오스와 섞어가지고서 넣어줬고요.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어줬고 반대편은 본트리 플러스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했었습니다. 전치부 부분은 티타늄 메쉬를 이용해가지고서 볼륨이 너무 얇아가지고 제가 아까 좋아한다는 그런 메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본트리와 바이오스를 섞어가지고서 이식을 제가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뼈를 다 넣어준 모습이고요. 수술 이후의 사진이고 메쉬를 그 후에 제가 제거했을 때 상태고요. 바이오스하고 본트리가 섞여 있는 건데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하고요. 일부 이제 파티클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이제 아마 HA 파티클로 보여지고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제거를 하면서 수술 이후의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제가 이제 바이옵시할 기회가 있어가지고서 16번 부분과 26번 부분 그리고 13번 부분에서 세 군데서 바이옵시를 해봤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한 이후의 모습이고요. 정면에 보시게 되면 전치부 쪽에도 다 이렇게 뼈가 잘 찬 것을 볼 수 있고요. 13번과 여기는 11번 부분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볼륨이 잘 유지가 되는 거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독으로 쓴 것보다는 이제 바이오스와 섞어서 썼던 케이스에 있어서 볼륨 유지에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골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 때문인데 이종골은 특히 보바인본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섞어서 쓸 때 더 좋은 시너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임시치아를 거쳐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해드렸던 케이스이고요. 16번 부분에서 떼득한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바이오스 파티클입니다.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뉴본이거든요. 바이오스 파티클 주변으로 뉴본이 정말 예쁘게 잘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OCP도 보시게 되면 OCP 주변으로 뉴본이 다 감싸면서 굉장히 신생골과 그 OCP가 친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죠.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떻을까요? 이 OCP 부분하고 뉴본이 잘 생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아래쪽 부분은 이 OCP가 입자 자체가 조금 무르거든요. 파절이 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가루가 강도면이 좀 약하다 보니까 많은 양의 뼈를 만들거나 할 때는 섞어 쓰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측을 해봤을 때는 뉴본 형성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바이오스랑 같이 섞었던 군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이긴 했는데 이거는 뭐 단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통계학적인 근거로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치부에서 했던 부분도 이제 잘 치유가 됐었고 여기 약간의 염증 반응이 보이는데 이거는 메쉬하고 그 스크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잘 치유가 되고 있었고 이 입자가 OCP 입자거든요. OCP 입자가 본에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거의 다 흡수해서 없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OCP와 바이오스를 사용해가지고서 이미디엇 임플란트 했던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단독 쓰는 것도 좋지만 볼륨을 좀 많이 유지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섞어 쓰는 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파절돼서 오신 분인데 이렇게 발치를 하고서 그때 버컬본이 하나도 없었어요. 스테이지로 갈 수도 있지만 치료 기간 단축해드리기 위해 가지고서 임플란트를 바로 심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 RST를 이용한 발차 보존술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서 발차 보존술이 아니라 이미디엇 식립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식립한 모습이고요. OCP하고 바이오스를 섞은 거죠. 콜라겐 멤브레인을 넣어주고 봉합을 마무리했던
케이스이고요. 치유는 잘 일어나고 있죠. 수개월 뒤에 찍었을 때 보시면 이렇게 버컬 볼륨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마무리된 사진이고. 그래서 본트리를 어디에 써도 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고요. 뼈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종골과 섞어 쓰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더 유리한 것 같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악 전치부가 이제 심한 지적으로 흡수를 보였던 케이스인데요. 발치 전부터 굉장히 안 좋았던 케이스인데 발치한 이후에 시간이 흘렀을 때는 정말 얇아졌습니다. 전치부의 베이젤 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말 종이장처럼 얇은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제가 볼륨을 좀 늘리기 위해 가지고 티타늄 메쉬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케이스인데,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본트리 플러스하고 바이오스를 두 가지를 섞어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바이오스가 볼륨을 버텨주고 본트리에 있는 OCP 성분들이 뉴본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쪽으로 초점을 잡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티타늄 메쉬를 고정을 시키고 핀을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멤브레인을 덮고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이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수술을 한 이후에 한 몇 개월 정도 해외에 있다가 귀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핀을 박아드렸었는데 이 핀이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이 하순에 어떤 근력이 굉장히 세신 분이셔가지고 입술이 굉장히 많이 눌리는 그런 상태셨거든요. 다음 귀국을 했을 때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눌린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약간의 노출도 좀 진행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메쉬나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제거를 했고요. 다 제거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콜라겐 제품들을 이용해가지고서 리치를 조금만 더, 소프트치를 조금 더 이제 볼륨을 잡아줬었고요. 그 이후에 치유가 잘 진행돼서 통법대로 보철을 연결해가지고 마무리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메쉬와 바이오스 그리고 OCP의 조합으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이고요. 볼륨이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본트리 인디케이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차 분해술에도 쓸 수가 있고 발차 갭에도 쓸 수가 있고 상악동 거상술에도 쓸 수 있고 치조제 증제술에도 쓸 수가 있고요. 리지 스프릿도 가능하고 사실 모든 케이스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본트리 플러스의 제품의 어떤 한계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파티클을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BCP가 갖고 있던 그런 단점 중에 하나인 HA 파티클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 그게 한 가지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OCP 자체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뉴본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볼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종골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치조제 증제술에 있어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리식재 종류를 설명드렸고요. 본트리의 사용 인디케이션, 바이오스와의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 인상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칠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조직 처치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